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런 날에 맞춰서 서울 강남 학원가를 돌며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줄이기를 시작한 만큼 불법 사교육과의 전쟁도 강화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수능은 과연 킬러 문항 안 낸 거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적표 배포로 공개된 유일한 만점자도 또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전국 수석도 모두 강남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출신 재수생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사교육을 찾을 이유만 더 늘린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점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얘들아, 그거 가지고 지금 정시 상담 들어갈 거야.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용인 외대부고 출신의 유리아 양입니다. 만점자를 앞지른 표준 점수 최고점자도 나왔습니다. 대구 경신고 출신의 이동건 군입니다. 만점자와 표준 점수 수석이 다른 건 선택 과목별로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서울 대치동의 대형 입시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며 대형 학원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만점자와 표준 점수 수석이 공교롭게도 이 학원에서 나온 겁니다. 두 학생에게 공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 수능이었냐고 물었더니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능 결과를 보니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남보다 잘 봐야 되는 방식이라 그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은 놓기는 어렵죠. 사교육을 잡으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JTBC 박소연입니다. 딱 6개월 전 정부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수능으로 학원 찾는 학생들이 더 늘 거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이어서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자 정부는 지난 6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장까지 물러났습니다.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밥상 다 차려놓은 것 같은데 메뉴를 바꿔라는 거 뭐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물수능이 될 거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 역대 최고로 어려웠습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킬러 문항을 없앴고 변별력을 갖췄다고 자평했지만 이견이 많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다고는 했는데 시험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킬러 문항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사교육에 도움 없이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의 난이도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아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대비하기 어려워 학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볼 때는 그냥 어려우면 킬러 문항이에요. 이런 상태면은 더더군다나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비 고3 재학생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험생들이 사교육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걸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판단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최악의 경우 서울 지역구 49곳 중 강남과 서초 등 6곳을 빼고는 전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러다 수도권 포기 정당 되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이뇨한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무응답과 시간 끌기에 가로막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강서구청장 참패가 없었던 것처럼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당 지도부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 결정에 국민 기대가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최고위에 혁신안을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악의 경우 서울 49개 지역구 중 강남과 서초 등 6곳에서만 우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세 분석 보고서가 알려지자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수도권을 포기한 당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했고, 허은하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 직전이며 지금이라도 용산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정부 견제론을 지지한 응답자는 51%인 반면 정부 지원론을 지지한 응답자는 35%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전국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여당 지도부에 이어 오늘은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오찬을 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내보낼 외부 영입 인재라며 1차로 5명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엔 육아 기본서로 꼽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를 쓴 의사 하정훈 씨도 포함됐는데, 그러면서 과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하 씨의 발언들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영입 인사를 발표하면서 가장 위에 올린 사람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입니다. 올바른 육아 문화가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 및 보건 분야 전문가로 선정된 건데 그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부모의 권유와 엄마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육법을 주로 언급해왔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대장이고 아이가 쫄병이어야 합니다. 밤에 엄마가 좀 자야 되겠다고 한 6시간 정도 신생아실에 띄워놓는 거, 이것은 24시간 모드 동실이 아닙니다. 만 3세 이전엔 어린이집에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맞벌이 부모는 보낼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언어 발달과 인간관계 발달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훈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속골병이 드는 아이도 있고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오은영 박사를 향해 육아가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며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박사는 문제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법을 제시하는 이른바 솔루션 육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탈북미 출신 공학 박사인 현대대철 박충권 책임연구원과 2002년생 대학생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인 윤도현 씨도 영입인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장동 저격수로 알려진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기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벌써부터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또 폭력 전과까지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입니다. 1999년 폭력행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제주대 대학원에서 해양생물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시기입니다. 2004년 박사과정 도중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2년 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기술원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입사해 제주연구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에선 벌금 액수로 볼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건지 의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지난 4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당시에도 어머니 소유 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영끌족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부유층에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한 정부 금융정책을 강 후보자가 10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분담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검장 시절 예금 등 재산 12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올 7월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뒤엔 5배가 넘는 61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뒤 전관 예우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작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전국 곳곳이 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꽁꽁 여몄던 겨울 외투를 오늘은 벗어든 채 다녀도 춥지 않았습니다. 반팔 차림도 눈에 띕니다. 패딩을 맨날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패딩 입고 나왔다가 더워가지고 목도리도 패딩 하나씩 벗고 있어서 확실히 가을 같다, 겨울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원래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오늘은 아이스로 시켰습니다. 10월 정도? 가을의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전국 곳곳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2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가 22.2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낮 한때 16.8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12월 최고 기온 2위에 올랐고 대전과 광주, 경주 등에선 역대 12월 최고 기온 기록을 아예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을 따라 일시적으로 유입된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등 오늘만큼 포근하고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가 후배였던 전직 야구 선수와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직 선수는 김 선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선수는 상습 폭행은 없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오늘 프로야구 오비 모임 1구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젠 소속사를 통해 후배에게 공갈과 협박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선수에게 고소를 당한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는 어젯밤 실명과 폭행당한 사진 등을 공개하고 김 선수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 앞에서 김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또 1년 넘게 미국에서 매니저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선수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상습 폭행이 사실이라면 고소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임 씨가 공개한 폭행 흔적 사진은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협박을 받은 구체적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협박했다는 겁니다.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이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원래대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지난 6일 김 선수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조사한 뒤 두 사람을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처벌받을 경우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한국 출신 가상화폐 천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권도형.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에서였습니다.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가려다 적발돼 최근 징역 4개월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미국 검찰은 증권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고 우리나라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권 씨의 자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도 지난달 말 권 씨를 다른 나라에 인도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어디로 송환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게 결정권을 줬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장관이 지난 11월 미국 대사와의 면담 등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관 측은 적절한 때 대중에게 결정을 알릴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고
권 씨의 현지 변호인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는 한국행을 원했던 반면 투자자들은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여러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3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권 씨도 100년 안팎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범죄 중 가장 엄하게 처벌받은 건 징역 40년형입니다. 검찰은 전달받은 바 없고 기소 중지가 유지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을 벌인 일당은 2,800억 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챙겼는데 이 사건의 주범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범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피를 도운 건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A씨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왜 도와주신 거예요, 도피는? 알고 계셨어요, 도피한 사실? 이 씨는 지난 10월 수사 시작 직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검거반까지 꾸려 이 씨를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를 차에 태워 이동시켜주고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 씨의 휴대전화를 숨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선임한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앞서 구속된 주가 조작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범 김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알루미늄 회사의 사내 이사를 맡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알루미늄 회사는 영풍재지 주가가 폭락했을 때 함께 폭락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4만 회에 걸쳐 주가 조작을 했고 2,789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씨가 도주 중이란 사실을 모르고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JTBC는 월세 세입자를 집주인인 척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에 수십 명이 피해를 입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취재해보니 범행을 주도한 중개보조원은 가짜 전세 계약서로 대출까지 받아 챙겼고 부동산 투자를 핑계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집을 월세로 내준 김모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월세를 준 집에 전세 대출이 실행돼 있던 겁니다. 저는 이 임차인이랑 월세 계약을 맺었고 전세 계약은 맺은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는 이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월세 계약을 주선했던 중개보조원 임모 씨가 집주인 몰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거였습니다. 임 씨는 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내세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빌려주는 전세 대출금 5억 원까지 챙겼습니다. 대출 신청서엔 공범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대출에 동의해줬습니다.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실제 이 계약서가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게 제일 잘못한 일 같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대출 일부를 떠안게 돼 서울보증보험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 씨 일당의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급전이 필요한데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며 주변에서 돈을 빌린 뒤 수십억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에 집중됐는데 임 씨는 중개보조원이란 자신의 직업을 범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범죄사이죠. 힘들게 받는 다 날렸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몇 번 병원 실려가고 자살 시도는 몇 번 했죠. 저는 피해자로서 개인 회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임 씨가 있던 부동산은 폐업 상태입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1년 됐을 것 같아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관련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임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를 다 마치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된 의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뿌리는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3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특히 지난달 20일 구속돼 있는 윤관석 의원 재판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1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거론된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송 전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이 조작설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특검, 한동훈,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유착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닌데 최 씨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씨도 태블릿 PC 조작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특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틀 전 법원은 특검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작을 전제로 한 최 씨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변희재 씨는 자신이 말하는 태블릿 조작설을 JTBC가 가짜 뉴스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조작됐다는 변희재의 주장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는 태블릿 입수 경위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각 JTBC 보도들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조작은 없다고 결론냈고 이를 증거로 최순실 씨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변 씨가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도 명시했습니다. 최 씨가 검찰을 상대로 태블릿 PC들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최 씨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 폐기됐습니다. 2013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보태쓰라며 노란봉투에 돈을 보내온 게 그 시작이었는데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바로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오늘 다시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지만 가결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엉터리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날선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제의 요구에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9년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대통령과 국회가 박탈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함께 재의결에 붙여진 방송 3법 역시 부결, 폐기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내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증감 내역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끝이 났습니다. 임명 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264명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에서도 찬성표를 받으며 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조민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과 관련해 조 씨가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등이 허위로 작성된 걸 알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조 씨는 지난 8월 부산대학교 의전원, 서울대학교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며 재판을 간단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부모가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시는 10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기소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재판을 하며 증거들을 확보했고 조 씨를 조사한 뒤 기소하게 됐다며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은 군사법원에 200쪽에 가까운 진술서를 내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부하는 지시대로 행동한 거라고 반박에 나섰는데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군사법원에 낸 188쪽짜리 진술서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내리지도 않은 지시를 부하들이 전달해 최상병이 숨졌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린 셈인데 정작 왜곡 전달했다는 포병대 대장은 정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당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부 지시 때문에 수색 작업을 했다고 대대장은 반박했습니다. 무리한 작전에 투입된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 상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을 공수처에 고발한 생존 장병도 비난했습니다. 이런 고발 행위는 해병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생존 장병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했지만 장병의 부모는 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늘 잠꾸러기였던 제 아들은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이 화를 내며 지시했다는 내용의 포 대대장들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JTBC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보도로 국민을 호도했다며 매체와 취재원에 대한 별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에 대해 해병대 측은 개인의 의견일 뿐 해병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 360입니다. 경기 고양시에는 육군 구사단,
백마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생 처음 새벽 6시에 기상나팔 소리에 눈 뜨면서 군 생활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아쉬운 소식일 텐데 이곳 신병교육대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여기뿐 아니라 1사단 전진부대, 25사단 상승 비룡부대 이렇게 전방을 지키는 3개 사단이 나란히 내년 1월 1일 신병교육대를 해체합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부대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죠. 지난해 말 강원 화천에 있던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70년 가까이 중부 전선 안보를 책임져 왔던 사단이 없어진 겁니다. 동해안을 지키던 8군단도 올해 다른 군단에 흡수돼 사라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철책 뚫려 불안한 지역인데 안보 구멍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죠. 육군은 2006년만 해도 10개 군단, 47개 사단 체제였는데 올해 6개 군단, 34개 사단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력 부족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한동안 우리 국군에는 60만 대군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5년 전부터 깨지더니 지난해 48만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란 겁니다. 20세 남성 인구 지금도 25만 명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데 2037년엔 19만 명 수준,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병제하자, 여군 늘리자, 첨단 무기 개발하자 여러 대책이 거론되지만 국방력이 흔들리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직격탄을 국방 분야가 가장 먼저 맞고 있고 어쩌면 바깥의 적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이란 겁니다. 이슈 360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 전기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국산 전기차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들이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선택지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할 동안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수입 전기차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13개 브랜드 50여 개 차종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는 올해 들어 11월까지만 23,200대 넘게 팔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느려지고 있지만 국내 시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브랜드별로 벤츠와 BMW가 전기차를 각각 7,000대 넘게 팔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인 쉐보레 판매 대수와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위 2개 브랜드 판매는 70% 넘게씩 급증했습니다. 반면 올 들어 국산 전기차 판매 실적은 저조합니다.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각각 30에서 40%씩 줄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가 선전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벤츠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두 종은 6,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 국산 전기차와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경우에는 대중 브랜드보다 같은 가격인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 지향점이 더 높아서 실질적으로 구입 패턴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속속 내놓은 것도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올해 판매 차종은 작년 대비 50%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소형 차량에서부터 초대형 차량까지 다양한 상품에 있어서 안정성과 상품성을 높였던 것이 고객으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집계에 빠진 테슬라는 같은 기간 15,000대 넘게 팔렸는데 당분간 수입 전기차 강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2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경찰에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이 중 1명은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차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니 20대 여성이었고 숨진 상태였던 겁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드문 인천안 바닷가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길이 끊어진 풀숲 사이 하얀 SUV 차량이 서 있습니다. 차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이 차량에서 20대 남성 2명이 극단 선택을 하려다 발견됐습니다. 차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차 들어간 거예요. 둘 다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경찰이 차적을 조회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 주인은 이 남성들이 아니었고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차주를 찾아간 경찰, 빌라문을 연 순간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어제 오후 경찰은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 가운데 한 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여성 사인은 목주의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남성은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은 돕지 않았고 혼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웃들은 여성 집에서 자주 다투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비명이나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소리를 좀 자주 들었어요. 다투다 좀 상대방을 때렸나 그런 싶은. 하지만 정확한 살인 동기와 범죄 당일 상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남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겨울철 캠핑 도중 난방기기를 쓰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 지난달에도 5명이 숨졌는데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윤두열 기자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시신실은 들것을 구급차에 싣습니다. 경찰이 살피는 이 텐트 안에서 노부부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엔 숯을 피운 화로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단란했던 순간은 비극이 됐습니다. 하루 전날 경기 여주 한 캠핑장 텐트에서도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역시 화로대가 있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471건입니다. 특히 123건이 캠핑하다 났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숯을 피운 화로대를 텐트에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넣었더니 곧바로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금 현재 일산화탄소 수치가 500ppm 정도 나왔습니다. 이대로 25분이 지나면 일산화탄소 농도는 5000pm까지 치솟습니다. 정상 농도보다 250배, 2000pm이 넘으면 2시간 안에 숨질 수 있습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난방은 필수고 등유난로를 많이 사용하죠. 등유난로를 넣은 텐트에서도 역시 경보음이 울립니다. 1시간 지나면 텐트 안 산소 농도는 14.7%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텐트 창을 열거나 문을 활짝 열어서 수시로 환기를 하면 질식사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 갖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캠핑 가면 술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골아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한 개는 난로 근처에 놔두고 한 개는 주무시는데 근처에 놔두고 일산화탄소 중독의 사각지대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야영장에서 경보기 빌려주는 곳도 많아서 캠핑 가기 전에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요즘 비자금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마쓰다 관방 장관이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기시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어제도 政府として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오늘도 お答えを差し控えるべき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が 이달 초부터 30번 넘게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질문은 모두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치자금이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오늘 권력 실세로 꼽히는 마스노 장관이 1,000만 엔, 우리 돈 약 9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세 장관을 뒤흔든 건 도쿄지검 특수부입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1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이 정치자금 파티 참석권 할당을 넘기면 장부 기재 없이 돌려주는 꼼수로 자민당 아베파는 약 9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총리가 된 지 2년 만에 기시다 총리는 어제 기시다파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総理総裁の任にあるうちは派閥を離れるというのが適切な対応であると。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스캔들로 기시다 총리의 장기 집권 계획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말도 나오죠. 12.12 군사 반란의 전후 과정을 여러 영화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DC로 보시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선거하셨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넌 절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감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가서.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고문치사가 확실해.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트럭을 타고 언덕까지 올라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15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 선수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속도가 클로이 킴보다 빠르다고 하는데요. 오선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늘에 몸을 맡긴 듯 힘차게 뛰어올라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공중에서 세 바퀴. 누가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날아오르냐에 도전하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모두가 완벽하고 멋진 순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멋진 비상을 위해선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눈이 없으니까 여름에 매트로 뛰게 해서 기술 연습을 똑같이. 트럭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언덕에 올라가고 매트를 타고 내려오는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안전을 위해 준비된 수영장에 빠지는 것도 몇 번. 온몸이 흠뻑 젖어도 훈련은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 넘어지고 그러면 짜증부터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칠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초 성인들과 겨룬 이벤트 대회에서 역대 최고점이자 최연소 우승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15살 스노보더. 최가온은 하프파이프 스타 클로이 킴의 칭찬도 끌어냈습니다. 언니가 한번 밥 사준다고 했는데 스노보드를 타면 한껏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는다는 최가온은 공중에서 세 바퀴, 즉 1080도를 회전하는 기술을 내세웁니다. 그래도 태극마크를 단 게 신기한 여느 평범한 중학교 3학년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축구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거 보고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클로이 킴처럼 멋진 비상을 꿈꾸는 최가온은 이제 진짜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었는데 일주일 뒤면 생애 첫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현역 선수도 아닌데 누구보다 치열합니다. 오늘 지면 내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뛰는 팀인데요. 예능으로 야구를 하는 JTBC 최강 야구가 1구 대상을 받았습니다. 야구 원로들이 주는 상인데요. 최강 야구 캡틴 박용택 선수 소감 들어볼까요? 야구하면서 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이제 대상을 주셨고 정말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치열하게 진심으로 야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신 김성근 감독도 여러 번 상을 받았지만 이번 상이 참 뭉클했나 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베스트를 해야 된다. 야구 팬들한테 이만큼 하면 야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이런 희망 가진 게 그게 컸잖아요. 초지만 날은 추봄처럼 온화했습니다. 오늘 강릉이 20.5도, 대구 19.8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많이 포근했는데요. 서울도 16.8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은 11.8도나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포근함은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예년 수준을 10도가량 웃돌겠고요. 곳곳에서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찬바람이 사라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은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안개도 짙어 시야가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주 창원 19도까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